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입니다. 네, 저와 함께 총 8강을 만나게 될 건데요. 각별한 인연이나 어떤 사건으로 엮인 두 명의 인물을 묶어서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1강과 2강에서는 누굴 만날 거냐? 조선을 대표하는 두 명의 천재를 만나볼 겁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은 누굽니까? 한국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100%입니다. 세종대왕이 나올 건데요. 이제 감이 오시나요? 1강의 주인공은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은 1418년 4대로 왕에 올라 1450년 숨을 거두기 전까지 무려 32년 동안 조선을 통치합니다. 흔히 세종의 시대를 조선 최고의 정성기라고 부르는데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거의 모든 분야에 이르러서 탁월한 성과를 거둡니다. 세종대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세종의 아버지, 사극의 단골 주인공이죠. 태종 이방원을 알아야 됩니다. 이방원은 아버지였던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 이후에 조선을 건국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던 인물이죠. 당시 고려 말의 실권자라고 할 수 있던 엄청난 명망을 가지고 있던 정몽주 등을 비롯한 각종 반대 세력들을 제거합니다. 한마디로 굳은 일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이 건국이 되자 국정의 주도권은 정도전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어린 아들 이방원의 배다른 동생 방석을 세자로 앉혔습니다. 당연히 이방원은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왜? 조선 건국에 내가 다 기여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 어린 동생이 세자가 됐네?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후 정도전, 방석, 방번 현제를 다 제거를 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자신과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있죠. 그 형제들이 또 강력한 사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를 제거하죠. 그게 바로 2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 난이 평정된 후에 이방원은 조선의 3대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던 거죠. 이때 세종의 나이는 4살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왕에 오르고 나서는 자신의 처가 고려 최고의 명문가였던 민씨일가는 왕권 강화의 걸림돌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태종 이방원은 각종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제거를 하죠. 무려 4명의 처남의 목숨을 뺐습니다. 당연히 와이프였던 원경왕후 민씨는 분노가 폭발했을 거고요. 부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죠. 실제로 원경왕후 민씨는 폐비의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요. 10살을 갓 넘긴 세종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이혼 직전까지 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되는 거죠. 세종은 첫 번째 부인의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에요. 원칙상으로는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쓴 데는 기본적으로 적장자 상속이죠. 적장자가 뭐냐면 여러분들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1418년 25살의 나이에 양녕대군은 무려 15년 동안 있었던 세자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양녕대군이 타고난 기질이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태종 이방원이 생각하기엔 조선의 군주상으로 첫째 아들 양녕대군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에 비해 셋째 아들이었던 충녕대군은 능력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태종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그리고 그토록 좋아하는 세종의 시대가 개막됩니다. 세종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정치 기구가 있습니다. 벌써 이미 여러분들 자동으로 막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집현전입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도서관 컨셉이에요. 여러분들 도서관에 딱 들어가게 되면 책이 꽂혀 있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신하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들어갑니다. 야, 신하들아, 나 이번에 이런 정책 개혁을 하고 싶어. 너희들의 생각은 어떻니? 그러면 신하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막 책을 꺼내 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겠죠. 전하, 100년 전에 중국에서 전하께서 말씀하셨던 토지제도가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추가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왕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요. 왕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언을 가했던, 어떻게 보면 왕의 싱크탱크, 정치를 지원했던 기구가 바로 집현전이었던 겁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좋은 정치를 펼치려면 무엇보다 뛰어난 인재를 기르고 학문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그걸 주도할 수 있는 정치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집현전은 세종이 즉위한 지 1년 6개월 만에 바로 설치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종의 집현전은 정말 짧은 기간, 37년 동안 존속을 합니다. 정말 짧은 기간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집현전을 각인하고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세종은 집현전을 완전한 국가기관으로 승격시킨 후에 학문 중심기구로 삼고요. 뛰어난 인재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신숙주, 성상문, 정인지, 이런 뛰어난 인물들, 이러한 인물들이 전부 다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이었고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세종이 어떤 정책을 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이 그 정책이 실현되고 그리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언을 가했던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집현전입니다.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꾸준히 책을 읽으면서 과거의 제도를 분석하고 이게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외에도 집현전의 학자들은 왕을 교육하는 경영관, 왕세자를 교육하는 서영관, 과거 시험을 만들어내는 또 주관하는 시간,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임무도 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다방면에 걸쳐서 했던 조선의 관리들 중에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바로 집현전 학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집현전에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만났던 수많은 책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칠정산, 삼강행실도, 국조오래 같은 책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중에 제가 몇 가지 책들만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농사직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책인데요.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베테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테랑 농부들. 그 농부들의 노하우를 다 취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 있는 농부들이 농사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 바로 농사직설이죠. 칠정산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칠정산은 정말 똑똑했던 세종만이 만들 수 있는 책인데요. 한마디로 7개의 별자리를 정산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뭐 토성, 목성, 금성 이런 게 있잖아요. 한양을 기준으로 하늘의 별자리를 다 관측을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조선의 달력을 만들어낸 거죠. 칠정산. 이 책을 통해서 백성들은 정확한 때와 시간을 알게 되고 또 여기에 맞춰서 농사를 또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칠정산이란 책도 그 끝에는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세종이라고 했을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 있죠. 민족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훈민정음은 창제자가 분명한 독특한 문자인데요. 하지만 정작 그 창제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지금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종이 직접 모든 걸 창제했다라는 친제설가, 아니다. 혼자는 좀 힘들다. 다른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도움을 받아서 창제했다라는 창제 협찬설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종이 홀로 만들었다라는 친제설의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당시에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작업 자체가 공식적으로 진행이 할 수 없었다라고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신하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인데요. 27자의 업문 한글로도
좋게 세상에 입신할 수 있다면 누가 고심노사의 성리의 학문을 배우려 하겠느냐라고 우려를 했다라고 하죠. 한마디로 글을 쉽게 익힐 수 있으면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이었던 성리학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 학문을 통해서 갖고 있는 지위를 잃을 거라고 두려워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치사합니다. 좀 이기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반발에 부딪혔고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을 투입할 수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훈민정음 창제에 집현전 학자들이 일부 도움은 줄 수는 있었겠지만 직접적으로 크게 기여를 하긴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종의 조력자 정도로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세종은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까지 문자 창제에 대한 언급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기록의 나라잖아요. 사관이 왕을 밀착 취재하면서 모든 말을 다 기록에 담는데 공식적인 행동이나 말에 어떠한 한글에 대한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 비밀리에 진행이 됐다는 거죠. 누가? 세종의 주도로 어떻게 보면 홀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창제 협찬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자 창제를 아무리 세종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혼자 하는 건 쉽지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왕이란 지위가 갖는 힘이 있는데 혼자 안 했을 거다. 라는 의구심, 의문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서 조선 초기의 문신 성령이 썼던 용제총화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언문청을 세운 후 자신이 아꼈던 신숙주, 성상문 등에게 글을 만들도록 명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님이 쓰셨던 대한국어문법에서도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피해 비밀리에 일부 측근의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였고 이거를 추진했다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세종대왕이 홀로 창제를 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창제를 했는 것 같습니까?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종이 그러면 그토록 왜 문자를 원했는지를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종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담고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그 취지는 서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딱하게 여기어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쉬 익히어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할 뿐이다. 세종은 기존의 문자 체제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 누구라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하였고 그 결과물이 바로 훈민정음 창제였던 거죠. 세종의 31년 6개월의 재위 기간 동안 조선을 이끄는 정책 하나하나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세종의 모습에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한 지도자상을 찾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 강의는 세종이 디자인한 것을 현실화하는 인물을 만나볼 겁니다. 바로 장영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Go!